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질환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입니다. 여러분 이 코너 한 달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쭉 인사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응원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인터뷰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유방암과 갑상선암입니다. 바로 여성암에서 이제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그런 두 암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 이 분야 최고의 대가를 모시고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모시고 인사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암센터 암병원장이신 김희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욘디에 처음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 있는 암병원장을 맡고 있는 외과의 김희수라고 합니다.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한 30몇 년간 환자 진료에 매진한 분야는 유방암과 갑상선암에 대한 분야입니다. 뭐 짧으면 짧다 아니면 길면 길다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참 험난했던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면서도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서 내가 몸이 조금 힘들더라도 환자가 오늘 조금이라도 좀 더 만족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저의 제일 책무라고 생각을 해갖고 열심히 한 결과 지금은 많은 그런 환자들과 같이 지내게 돼서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멀리서도 찾아오는 이런 환자들 볼 때마다 제가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환자 진료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합니다. 네, 사실 교수님을 제가 좀 미리 사전 미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기회가 정말 많았는데요. 워낙 대가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환자분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좀 빨리 좀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좀 빨리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제가 많이 좀 볼 수 있어서 정말 오늘 제가 진심을 다해서 좀 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했습니다.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교수님 기다리셨다고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안지연 선생님께서 또 오늘 방송 기다렸다고 기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오늘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들어왔다. 이런 시작부터 많은 댓글 주고 계십니다. 오늘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정말 두 암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전달드려서 자세한 답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선혜님께서도 오늘 방송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 주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고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다고 이런 응원의 댓글 주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간략하게 교수님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특히 유방암, 갑상선암 치료에 우리나라의 선구자 역할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좀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당연하게 좀 표준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방암 수술 전 항암요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보통 선행화학요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1993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좀 없던 그런 치료법을 들여오셨는지요? 글쎄요, 저희 때만 해도 그 조그만 이런 유방도 전부 다 전절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이 참 미용적인 면에도 좋지가 않고 또 굉장히 치료 기간도 오래 가고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 나중에 트레이닝을 받고 제 전문의를 따고 교수가 되었을 때는 나는 좀 다른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설문조사를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 전절제한 환자들하고 부분 절제해서 유방을 보존한 환자들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저희가 암학회지에다가 대한 암학회지를 투고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역시 유방을 살리는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지금이야 뭐 집마다 목욕탕이 있지만 옛날만 해도 집에 목욕탕이 없는 때는 동네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다 절제하고는 가기가 참 망설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거의 그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가능하면 유방을 좀 살려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논문도 찾아보고 외국 학회도 가서 좀 공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뭐 한 3, 4cm 되는 이런 환자들이 아니라 한 5cm가 넘는 아주 스트릭트한 그런 인디케이션을 적응증을 잡아갖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행하악요법을 하고 나서 유방 전절제술을 할 환자들이 거의 한 36% 정도가 유방 보존 수식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성공적인 이런 결과를 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요새 와서는 더 좋은 약제들이 나오고 또 이런 적응증도 좀 더 낮춰지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뭐 선행하악요법을 하고 나서 유방 전절제를 하는 경우가 도리어 더 적어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40% 정도만 전절제를 하고 한 60% 정도는 지금 유방 보존 수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굉장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30년 전에. 예, 학회에서 이거 결과를 발표했더니 노 교수님들이 쓰잘데없이 말이야 뭐 그런 걸 다 없애면 되는 거지 말이야 뭐 그런 거 환자가 외과 의사가 말이야 뭐 항암을 하고 그러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빨리 안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 10년 지나니까 그래? 라고 그 긍정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이제 우리 외과 의사들이 갖게 되고 또 하나 한 15년쯤 되니까 이게 드디어 표준 수식으로 자리 잡아 버렸어요. 예. 그때 뭔가 표준 수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셨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30년 전, 1993년이니까 정확히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정말 우리나라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을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또 그렇게 표준 수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니까 저도 이 내용 보면서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환자들이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낙담을 하고 오잖아요. 낙담을 하고 와갖고, 근데 이제 단 데서는 다 이제 전절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와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희가 한번 선행하악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하고 나면 한 40% 정도는,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유방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환자들은 다 따라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자신감도 늘고 또 환자들도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희수 교수의 이 환자들 스테이징이 보통 우리 병기라 그러죠. 네. 보통 다 3기 이상 되는 환자들만 많아서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와서 뭐 약제도 개발이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면역요법이라든가 여러 요법들이 많이 생겼고 또 환자들이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갖고 식생활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바람직하게 바뀜을 해 갖고 결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또 정말 유방암이 물론 유병률도 높지만 그런 성적도 굉장히 좋은 암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선행 화학요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 가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30년간 또 한림대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최근 이제 중앙대 광명병원 암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되신 네. 거죠? 딱 1년 네. 2주 됐습니다. 정확히 1년 2주.
네. 교수님께서는요, 제가 알기로 뭐 진료, 수술, 뭐 학회 활동, 뭐 연구 정말 다방면으로 바쁘게 활동하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요 그런 보직들도 많이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굵직하게는 미국 외과학회 한국지부 회장을 또 맡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양한 학회 활동들 많이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한국노년외과 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노년외과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노년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학회인지 잠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60만 넘으면 노인 취급을 했죠. 요새는 뭐 7, 80이 돼도 노인 취급을 안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장수 국가가 됐죠. 장수과가 되다 보니까 뭐 내과적인 질환 같은 거는 뭐 그냥 뭐 약 먹고 뭐 이러면 되겠지만 동반해서 외과 질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과거의 개념에서는 이 노인 환자들을 수술하기가 굉장히 꺼려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술은 해야 되겠고 이제 장수국가로서 노인 인구가 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걸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대한외과학회 산하에 이런 네네네. 한국 노인 외과 연구회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든 지 지금 이제 한 3년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아주 초창기 학회 연구회입니다. 그 알다시피 우리가 뭐 소아가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듯이 이 노인도 어른의 연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똑같이 맞춰서 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노인 환자들의 수술 전과 수술 중, 수술 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연구하고 뭔가 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노인 환자들이 지금 소아과 환자들이 이제 그 30% 가상급을 받듯이 우리 이 노인 환자들도 가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정책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결성된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로 비유해 주시니까 좀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지 않듯이 노인도 좀 추가적인 어떤 연구들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또 연구회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윤희님께서도 노인학 중요하다 이런 또 공감의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와중에 또 2018년도에 유방암 갑상선암 수술 만례를 달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얼만큼 수술해야 만례가 되는 건가요, 교수님? 글쎄요, 뭐 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대형 병원이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중소병원이라고 대칭되는데, 거기서 이제 만례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거는 우리 환자들이에요. 환자들이 저를 믿고 몸을 맡겨줬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또 그만큼 그 환자들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겠나. 라는 것들을 할 것 같습니다. 요새 환자들이 참 눈이 높습니다. 너무 또 지식도 많으시고. 뒤져보고, 뭐 알아보고, 뭐 네. 해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믿을만할 사람인지를 다 미리 알아보고 오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대형 병원 뭐 이런 데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저는 더 정성껏 환자를 진료에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입소문도 좀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갑상선과 유방암 수술 합해서 만례를 2018년도에 5년 전이니까 좀 더 많아. 지금은 이제 만 한 5,000대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예. 5년 사이에 그렇게. 그 사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네. 특히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오고 나서는 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시는 분들 더 많으시네요. 얘는 또 가뜩이나 저희가 지금 광명병원이 바로 광명역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KTX로 이동하기가 편해서 그런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쪽 사람 환자들도 꽤 많이 옵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고속버스 타고 오는 것보다도 고속도로 오는 것보다도 이게 KTX가 더 빠르니까 또 저희 병원에서 또 그 광명역까지 셔틀버스가 있어서 아주 편하게 진료를 받고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새 또 수술 정말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대기 시간 길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항상 처음에 서두에서 네. 얘기했지만은, 의사는 환자가 있어서 존재한다는 그런 저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제일 좋은 세상은 환자 하나도 없는 거 의사가 뭐 굶어 죽는 날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환자의 그런 소망 사항을 빨리 캐치해서 제가 몸이 좀 힘들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가능한 한 빨리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갑상선 암 같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방암보다는 조금 그런 악성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대개는 제가 뭐 한 달 정도나 한 달 보름 정도 내는 다 해주고요. 유방암은 거의 2주 내에 다 해줍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 처음에 그 교수님 보고 진단부터 수술까지 진단을 받고 온 사람들은 대개 일주 내에 해주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저한테 처음에 왔을 때서 저희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일주일 내니까 대개 2주 정도 걸리죠. 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 요번에 이제 나라에서 하는 평가 항목에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술, 진단 받고 4주 내에 해야지만 그런 우수한 그런 병원으로 지금 그 자리매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구나 뭐 특별하게 무슨 코로나에 걸렸다든가 무슨 큰 문제가 없는 한에는 제가 대부분은 2주 내에는 다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좀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 있게끔. 보통 네. 8시에 수술 들어가서 네. 조금 많은 날에는 뭐 8시쯤 저녁. 저녁 8시쯤 하고 점심은 간단히 그냥 병원 그 수술방 식당에서 간단히 먹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거기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또 집밥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집에 가셔서. 저희 집사람이 이 집밥을 잘 만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 집밥 덕택에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이 자리에 빌려서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보고 계시다면 또 감동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교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또 수술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세 흘러가서요. 질환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은요, 참 대표적인 여성암이지요. 뭐 유병률 1, 2위를 앞다투고 있다 이런 내용들 아마 기사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우선 우리나라에서 좀 두 암의 현황을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깐 또 준비해 그래서 주신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를 네. 한 게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2020년도 한국 남자 여자 암 발생 순입니다. 네. 남자는 역시 폐암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갑상선암이 한 6위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유방암은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10%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네. 그리고 여자에서는 역시 유방암이 1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입니다. 여성암으로서는 1, 2위를 다투. 언제 한 6년, 7, 8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에서도 갑상선암이 1위가 됐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유방암이 1위가 됐고 갑상선암이 2위가 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좀 부동의 1, 2위죠. 네. 유방암, 갑상선암은. 네, 요것 전체 암 발생 순위도 좀 준비해 네. 주셨는데요.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그 남녀를 합친 건데요. 네. 역시 갑상선암은 11.8% 정도 되고 이제 폐암이 요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런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뭐 미세먼지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폐암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대장암은 조금씩 줄어든 추세입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건강에 대한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 의사들의 이런 대장 내시경하는 기술이 세계 탑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이 되기 전에 미리 용종 상태에서 미리 잡아내주기 때문에 대장암은 조금 줄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유방암은 저희가 뭐 전국적인 뭐 그런 여러 스크린 시스템이라든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검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유방암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보통 말하는 게 유방암 뭐 선진국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도 옛날보다 확실히
선진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그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봐서는 유방암은 계속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갑상선암도 거기에 준해서 마찬가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방암은 갑상선암 지금 여성으로만 봤을 때는 1, 2위인데 이런 추세가 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 같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또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갑상선암, 유방암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두 암이 뭐 같이 걸리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또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저도 처음에 유방암과 갑상선을 같이 이렇게 수술하고 그럴 때, 이상하게 유방암 환자들한테서 갑상선암이 잘 나타나고, 또 갑상선암 환자도 유방암이 더 잘 걸리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 시카고 의대 연구팀이 세계 유방암과 갑상선암 관련 논문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유방암 환자는 향후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한 반 정도 50% 이상이 된다는 이런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환자는 향후 유방암 발생 비율이 정상인에 비해서 한 18%, 20% 가까이 된다는 이런 보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이 느꼈던 그런 것과 역시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로 해서 그 원인들을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원인을 지금 그쪽에서 추정한 거는 비슷한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유방암 또는 갑상선암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겠고요. 특히 우리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유방암이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갑상선암도 여성 호르몬과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아마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도 유방암 수술한 환자들은 갑상선에 대한 초음파를 꼭 해봅니다. 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럼 갑상선암은 아무래도 천천히 자라는 암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저는 2년에 한 번씩은 환자들한테 꼭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자고 권유를 하고 있고요. 갑상선 암 환자들은 제가 또 유방 검사를 꼭 합니다. 그건 1년에 한 번씩. 왜냐, 유방암은 발생하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갑상선 암 환자에서는 유방암에 대한 스크리닝 테스트로서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또 유방암 환자는 갑상선 암에 대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2년에 한 번씩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서 두 개 다 같이 있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각각을 따져봐도 유방률이 굉장히 높지만 한 암이 있는 분들이 또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임상치료 보실 때도 많이 느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게 뭐 암 패밀리 때문에 많은 게 아닐까라고 뭐 유전적인 이런 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보통 암 가족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또 여러 다른 암들이 걸릴 확률이 많긴 많거든요. 그렇니까 이런 거에 대한 상관성을 좀 머리에 두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런 두 가지 암이 빨리 조기에 발견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암 환자인데 1년만 스크리닝을 하다가 발견된 암들은 대개 보면 1기나 0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환자의 만족도가 높죠. 그다음에 또 유방암 환자 치료받고 있다가 그다음에 초음파 하다가 갑상선암이 발견됐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수술을 권유를 하죠. 근데 저희가 요새 또 조금 이제 바뀐 게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위치만 괜찮고 사이즈가 0.5cm 미만이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금 지켜도 봅니다. 암으로 진단이 해도. 왜냐, 갑상선암 자체가 그렇게 갑자기 확 나빠지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또 저희가 유방암 환자이기 때문에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디 로스되지 않고 팔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계속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유방암 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고도 지금 그냥 계속 추적 검사만 하고 있는 환자들도 꽤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갑상선암이라도 작더라도 그걸 빨리 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닌가 봐요. 아니죠. 근데 네. 저는 되게 0.5cm 이상 되는 경우에도 네. 있는 데는 되게 저희가 수술을 권유합니다. 원래 가이드라인에는 뭐 1cm 이상이 돼야지 된다 그러지만 암이라는 것은 그 자리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암이라는 건 항상 전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이가 되기 전에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렇지만 또 위치가 나쁜 데가 있죠. 갑상선이라는 데는 위치가 나쁜 게 뭐냐면 이제 기도 옆에 있고 네. 그다음에 옆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신경 옆에 있든가 아니면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 정맥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침범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아무리 작아도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두 암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방암이나 갑상선암 갖고 계신 분들은 꼭 다른 암에 대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 좀 깜짝 놀랐던 게요. 그 유방암 환자는 향후 갑상선암 발생 확률이 55%나 높다는 거 이 비율이 저는 너무 높아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사실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갑상선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봐요, 교수님.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금 몇 개 논문에서도 네. 갑상선암에서의 그 에스트로겐 수용기, 그다음에 뭐 프로제스테론 수용기 이런 거가 과연 그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과 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여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도 많이 나와 있고 네네. 다만 이것을 참 원인이라는 것을 이게 정확히 얘기하기 참 어려워요. 유방암의 원인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다만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또 뭐 정확하게 이게 꼭 원인이다라고 하는 게 없죠. 대개 뭐 병원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염 질환은 균이 딱 있으니까 뭐 어떤 바이러스, 그렇죠. 뭐 어떤 세균. 우리 요새 말하는 코비드 같은 네. 이런 것도 딱 균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있고. 그렇지만 이런 암은 참 이 원인이 요거다라고 딱 짓기가 참 어려워요. 어떤 하나의 원인을 짚기는 그렇죠. 어렵지만. 왜냐하면 또 이 암이라는 게 발생 자체가 다양한 이런 패스웨이를 거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관계, 뭐 환경도 관여할 수 있겠고 유전자도 관여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요거라 딱 얘기가 참 어렵죠. 그렇군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 가운데 좀 궁금했던 것이 그 암이 자라는 속도에 대한 설명도 잠깐 주셨잖아요. 갑상선암은 상대적으로 좀 느리고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런 설명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해가 하기 쉽게 말하면은 뭐 여기서 지금 뭐 의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게 나라에서 건강 검진의 주기를 얘기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보통 위내시경을 할 때 별 문제 없으면 2년 후에 하세요 그러죠. 네. 그거는 위암은 자라도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고 우리 대장 내시경하고 뭐 별 문제 없다. 네. 그럼 우리가 보통 4년 내지 5년에 한 번 하라 그러거든요. 그만큼 대장암은 속도가 더 느려지죠. 유방은 되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라는 이유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암에 예. 전체를 보고 봐도 좀 빠른 갑상선암은 아직까지 국가 검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네, 되게 네. 우리가 갑상선을 하고 있는 분들은 되게 2년 내지 3년 정도는 한 번씩 해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는 모든 암에 이런 그런 증가 속도, 성장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유방암은 좀 빠를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꼭 1년에 한 네. 번씩. 또 하나는 나라에서 해주는 유방 촬영. 네. 맘모그램이라고 그러죠. 맘모그래피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는 대개는 30대, 40대, 50대까지는 유방이 상당히 우리나라 여성들은 치밀하기 때문에 그 검사법으로 잘못될 수가 많아요. 오진될 수가. 네. 그래서 저가 이제 그 쉽게 말해 우리 국가에서 하는 이제 그 의료 분쟁 그런 거에 관여를 제가서 꼭 해봤지만은 의외로 그 유방 촬영만 해갖고 괜찮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많이 진행이 돼서 발견돼서
소송이 걸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까지는 60대 초반까지는 꼭 초음파를 같이 추가해서 해보는 게 좋겠고요. 예. 그 맘모그램? 그 검사가 혹시 완전히 이렇게- 다른 거죠. 네. 맘모그램은 네.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거고, 네네. 맘모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직 검사용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거죠. 네네. 그건 이제 우리가 뭐 혹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보통 할 심층검이라고 해갖고 호환이들 바이옵시를 해갖고 그걸 대부분 하는데 이제 꼭 모자란 경우가 있어요. 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조직을 많이 채취하면 진단이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맘모톰이라는 걸 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조직을 채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혹들은 조직 검사하다가 이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네네. 그게 이제 절제도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근데 이제 큰 거는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죠. 또 해도 완전 제거가 안 될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까? 뭐 작은 것들은 되게 조직 검사를 하면서 대부분 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절제 생검이 되는 거죠. 예, 일종의. 예. 네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또 상처가 생기는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맘모톰으로 제거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용어에 대해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검사할 때는 초음파 검사도 좀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설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그 질문들이 좀 들어와서요. 조금씩 받아보고 네, 예. 내용 계속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갑상선암, 유방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주셔가지고 그 관련 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요. 네, 말괄량이 아롱이님께서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유방에도 여러 개 결절이 있어서 좀 추적 관찰 중이시라고 말씀을 주셨고, 혹시 갑상선암 환자들 사이에서 갑상선, 유방, 자궁 이 세 가지가 세트라는 이야기도 좀 들으셨나 봐요. 자궁도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해부학적이나 호르몬적으로는 자궁이 유방과 갑상선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자궁은 별도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유방암 환자 중에서 여성 호르몬인 유방암 환자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타목시펜 약을 복용을 시켜요. 그 타목시펜이 약이 참 좋은 약인데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네. 우리 자궁의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그러니까 두꺼워지는 게 이제 병적인 두꺼워지는 게 있겠고, 이게 지금같이 약을 먹으면서는 생리적인 두꺼워지는 게 있죠. 생리적인 두꺼워지는 건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개 보면 그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로 봐서 그 두꺼운 게 굉장히 일률적이다. 그러면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불치적이고 뭐 용종도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경우에는 되게 조직 검사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자궁하고 세트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실은 유방과 더 관계 있는 것은 난소입니다. 난소요? 예. 어떻게 좀 연관이 있을까요? 자, 우리 그 안젤리나 줄리라고 있었죠? 네네. 그 사람의 어머님이 뭘로 돌아가셨죠? 유방암이었나요? 아니요. 난소암이었나요? 그렇죠. 아, 난소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유전성 유방암에는 유전자가 BRCA1, BRCA2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네. 이게 난소와 굉장히 관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난소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 충격을 받고 자기도 또 유방암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유전적인, 왜냐하면 이 환자, 우리 안젤리나 줄리도 BRCA1, 2 포지티브거든요. 네. 양성이니까 유방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방적 전절제술을 하고 유방 재건을 했었죠. 그래서 그 수술로 굉장히 좀 네, 부상을 그렇지만 받았던 걸로 그것도 기억합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세계 국민,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이런 여성들에게 그 상당히 그런 경각심을 불러주고 또 유전성 유방암에 대한 그런 지식을 또 약간의 그런 걱정거리도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진짜 이슈가 예.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자궁보다도 난소, 왜냐하면 특히 여성 호르몬에 의한 유방암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난소와 굉장히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경 전에
유방암이 걸렸던 환자들 중에서 여성 호르몬 양성인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는 우리가 보통 항호르몬 제제를 투여를 하거든요.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게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사도 주는 게 있는데, 조라덱스라는 주사를 주고 어떤 게 타목시페는 약을 주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게 타목시페는 항호르몬 제제가 아니에요. 호르몬을 못 만들어, 여성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성 호르몬이 유방 조직에 못 붙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타목시페라는 약이 먼저 그 수용기가 붙어갖고 여성 호르몬이 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참 좋은 약인데 그런 자궁의 내막을 두껍게 해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간격을 두고 산부인과에서 꼭 진료를 받아보라는 게 그런 이유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약에 의해서 그렇죠. 이제 자궁 내막이 좀 두꺼워지는 그런. 그러니까 자궁이 두꺼워지면 네. 또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것이 네. 자궁 내막암과 네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감별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윤희님께서는요, 이제 친구 가족 모두 검사 후에 그 브라카 유전자가 나와서 유방 자궁 절제 수술했다는 말씀 주셨거든요.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거든요. 미국, 우리나라랑 조금 차이가 있나요? 혹시? 유방 자궁 절제 수술이 아니라 네. 유방 난소 절제 수술 했겠죠. 아, 뭐 네. 아마 그쪽이 난소를 잘 모르고 그냥 자궁 갈 때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보세요. 유방 안젤리나 졸리 같은 사람은 유방을 절제해 버렸죠. 예. 그다음에 그 어머니는 이제 난소. 그래서 유방과 난소가 그 여성 그 가족성 질환에 관계가 되는 거지 자궁하고는 별로 관계 없고요. 네네. 솔직히 자궁이라는 것은 뭐 아기 놓고 나면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별로 의미가 없죠. 자궁 절제할 필요까지 없겠죠. 예. 제가 아마 유방 난소 절제 수술을 난소. 했을지 않겠나라고 지금 추정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저렇게 미리 검사해서 유전자가 있으면 미리 절제 수술하는 경우 많은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창기부터 네. 우리 그 한국 유전성 유방암 연구회에서 일을 해 왔었는데, 뭐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이렇게 미리 유방을 다 절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또 저 반대로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상당히 이 초음파라든가 여러 가지 검사 이런 이 문턱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의사들의 이런 초음파 실력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과거에는 다 청진기가 있었잖아요. 요새는 병원마다 청진기를 대신하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그만큼 초음파로 다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먼저 정기적인 자기가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면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렇게 유방 전절제술 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으로는 이제 미리 수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좀 모니터링을 그렇죠. 자주 하다가 해서 이상이 있으면 조직 검사해보고 그때 하는 게, 이제 수술을 그래도 늦지 않죠. 하는 것도 예. 늦지 않다라는 예.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 같이 땅이 넓은 나라 같은 데는 네. 초음파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한테도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지금 수술 받으러 와서 수술 받고 가서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의료는 개판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그만큼 의료 면에서는 세계 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그 탑의 의료 시설에서 그 진료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히 뿌듯하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의료 접근성은 정말 네. 최고의 수준이니까요. 거기다 또 세계도 없는 우리나라는 또 중증 또 그 질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라에서 5%만 내는 그런 또 제도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은 내는 게 거의 없죠. 그만큼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 굉장히 많고요. 정말 네.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의료 혜택을 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료보험인데 이런 좋은 의료보험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또 전제 조건이 의료진들의 희생을 또
전제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수술의 원가의 70%밖에 안 주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건 진짜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걸 다 감내하고 병원인들이 감내를 하고 지금까지 우리 그죠 환자의 입장에서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제일이죠. 최고인데 또 병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그렇지만 또 의사들 면에서는 이 검사가 말 비급여면 네. 참 하기 어렵죠. 비싸니까. 근데 이걸 급여를 해줌으로 해갖고 검사를 해서 우리가 또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면에서도 의사들도 좋은 거죠. 그렇지만 경영 면에서는 조금 안 좋겠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런 의료 접근성의 차이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유전자가 있을 때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희님 가족분들은 좀 미리 절제를 네. 하시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엔젤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브라카 검사 해봐야 할까요? 이건 3차 병원에서만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은 근데 언제 가족력이 있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이모가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뭐 30대에 생겼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렇죠. 발병 나이가. 그렇죠. 20, 30대 생기는 유방암들일 경우에는 유전성 유방암 경우가 많습니다. 20, 30대요. 예, 빠르게 발견되는 그렇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브라카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 3차 주로 필요합니다. 혈액으로 하니까 보통 뭐 대학병원에 가서 하면은 다 되는데 이제 그냥 하기는 좀 비싸죠. 네. 비용이 몇백만 원 되니까 아, 그렇군요. 뭐 쉽게 하는 그런 검사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들면 뭐 20대, 30대 유방암 환자들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환자들의 피를 빼서 그래서 브라카 진단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보험을 해줘요, 나라에서. 아, 보험이 또 적용되는 부분도 예. 있군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해주는데 이제 40대, 50대 되는 분들 중에서도 왜 우리는 왜 이거 안 해주냐? 참 난감하죠. 저희가 뭐 저희 돈 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잘 설명을 하죠. 대개 40대, 50대 생긴 유방암들은 가족성 유방암일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그걸 보험으로 안 해준 것 같으니까 꼭 받고 싶으면은 뭐 실손보험도 있으면 해도 되니까요. 예, 그래서 받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40, 50대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브라카 유전자가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발병 나이가 가족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자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윤희님께서도 발병 나이가 중요하군요. 이런 댓글도 주셨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 주고 계신데요.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누어 보면요. 유방암 일단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아까 질문 주신 내용 가운데 자가진단 정말 중요한지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글쎄요, 그게 논문들마다 나라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분명히 자가 검진 하라고 돼 있죠.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근데 또 어떤 논문들에 보면 별 차이가 없더라. 아, 그래요? 뭐 만져져서 뭐 발견하나 뭘 하나 별 차이가 없더라. 예우는 이런 논문도 있고 그렇지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관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기 몸에 대한 관심. 그래서 뭐 폐경 전 이런 환자들은 되게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질 때가 되게 맨스 시작하고 한 열흘쯤 되는 때거든요. 그때쯤에 이제 한번 만져봐서 다른 과거에 안 만졌던 게 만져지는지 과거에 계속 만져졌던 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그 다음 달 또 맨스 끝나고 네. 맨스 시작하고 열흘 정도 됐을 열흘 때 정도? 그때 또 만져봤을 때 또 그냥 만져지고 좀 커진다. 그러면 이제 빨리 전문가한테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발견되는 유방암 환자들은 요새 많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요새는 이제 검진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네네. 아주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0.5cm, 뭐 1cm
되게 병기가 일기인 이런 데서 상황에서 이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뭐 유방도 살릴 수 있고 예후도 좋죠. 우리나라의 보통 병기 일기다. 그러면 대개는 완치율이 거의 한 6% 정도 됩니다. 유방암은 1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96%인가요? 그렇죠. 이기에 발견돼도 한 2% 1%까지 되거든요. 그만큼 유방암은 연구가 많이 되는 이런 암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만 발견이 진단이 그렇죠. 되면은 확실히 특히 미국에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연구가 많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특히 또 우리나라는 특히 빨리 발견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의사들 뭐 외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뭐 산부인과, 내과 이런 선생님들이 초음파 실력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막 놀라는 건 어떤 경우에 갑상선암을 0.3cm밖에 안 되는데도 그걸 찔러서 암을 진단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조직 검사까지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진단까지 그 받으셔서. 진단을 하는 그 우리 개원 선생님들은 정말 프로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의사들의 그런 의료 이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발견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문제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행 하항요법 네. 예, 이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아유, 너무 크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는 한 반 정도는 한 3기 이상 되는 분들이 오고 늦게 발견되시는 분들이 나머지 이제 한 반 정도는 1기, 2기 정도 되는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도 뭐 3기라고 뭐 포기할 건 아니에요. 요새 약제들 좋아지고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지고 수술 방법도 좋아졌기 때문에 3기가 돼도 뭐 거의 완치율은 한 85%. 3기 예, 85%예요? 예, 80%가 3기 A 정도 되는 경우는 네네네. 대신에 이제 3기 B나 C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그 3기 A, 3기 B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대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임파선의 전이 개수 네네. 보통 1개에서 3개, 3개에서 10개, 10개 이상 뭐 이렇게 되는 어떤 경우에는 뭐 제가 쫙 수술을 해보면은 39개 중에 39개 가진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열심히 치료해갖고 지금 그 환자가 지금 저한테 다니지 한 7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도 괜찮아요. 39개 가운데 39개에서 발견 전이가 됐죠. 전이 되신 분도 아직까지 교수님 그렇죠. 진료 보고 계시다고. 아, 그렇군요. 이게 확실히 진짜 약제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방암의 치료 성적은 더더욱 좋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유방을 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고 전이를 방지하는 게 가장 목표를 삼는 거죠. 일단 재발이 되거나 전이가 되면 그것도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재발과 전이를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고 좋은 치료법이 많이 개발됐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치료 성적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 맞습니다. 핵심이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실 뭐 자가 진단도 중요하지만 워낙에 초음파라든지 예, 1년에 한 번씩 발달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딱딱 꼭 뭐 대학병원에 가서 그렇게 검사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근에는 유방 전문 클리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초음파 실력도 우수하고 또 역량도 많이 갖고 있고 또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딱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정기 검진을 받으면 분명히 암이 생기더라도 발견되더라도 조기에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환자들한테 많이 놀라셨겠지만은 일찍 발견됐기 때문에 유방도 살릴 수 있고 삶도 살릴 수 있는 이런 됐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치료에 임하시면은 상당히 플러스 알파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방금 이제 1년에 한 번 검진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한 20, 30대 여성분들도 1년에 한 번 정도 권고 그래서 주시나요? 제가 지금 이따 싶을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아까 맘모그램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엑스레이입니다. 이제 방사선 피폭량이 높아요.
근데 대개 20대는 아직까지 유방이 계속 자라는 나이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회사를 이제 20대 다니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유방 촬영이 꼭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해갖고 와요. 네.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 오히려 젊은 분들은. 예, 20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30대부터는 이제 유방 엑스레이를 추가하지만 20대까지는 그냥 초음파만 가능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하게 뭐 문제가 없던 한에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20대 여기 지금 방송 듣는 분들도 혹시 회사 다니시는데 회사에서 이제 건강 검진을 한다 그럴 때 맘모그램이 들어가면 아우 나는 20대니까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하고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0대 되면 꼭 받아야 되겠죠. 예. 네, 30대. 우리가 엑스레이를 되게 30대부터 받는 이유는 혹을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유방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발견율이 떨어지는데 우리 유방암 중에서 혹은 없이 미세 석회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방 촬영이 정말 초이스죠. 그거 안 하면 초음파로도 못 잡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꼭 하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이유 때문에 맘모그램과 초음파 같이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진단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좀 나이대별로 좀 검사 주기나 어떤 검사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잘 기억하셔서 미리미리 빠르게 좀 검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조금 받고 내용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올라가 보면요. 네, 함조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확실히 그 브라프 돌은 브라카인가요? 비라프. 아, 비라프? 비라프는 뭐예요? 비라프라는 그게 이제 쉽게 네. 말하면은 과거에는 이 갑상선에서 이 비라프가 양성이 나오면 발현이 올라가면 예후가 나쁜 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저건 예후 인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 비라프 유전자가 진단에 요새는 많이 쓰입니다. 비라프 유전자가 발현이 올라가 있으면 그건 이제 갑상선 암 중에서 제일 많은 유두암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단에 많이 쓰이지. 네. 비라프, BRAF. 비라프 유전자의 뮤테이션, 쉽게 말하면 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갑상선 암이 잘 생겨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혹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갑상선은 조직 검사를 하다가 위험해요. 출혈이 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미세 흡인 세포 검사를 얇은 침을 꽂아서 세포를 빨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조직 검사보다는 세포가 좀 덜 나오겠죠. 그래서 그 세포를 증폭을 시켜갖고 저기 비라프 유전자 검사를 해서 발현이 올라가면 요거는 갑상선 유두암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비라프 유전자가 예후 인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후 인자가 아니라 하나의 우리 그 갑상선 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전자이고, 털트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털트 유전자라는 게 그게 이제 요새 와서 갑상선 암에서 예후와 관계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저희 돌연변이가 있다면 전이가 빨리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네. 이어지지 않는다. 네. 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비라프 유전자가 예후와 관계되니까 이게 더 나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밝혀진 거는 그건 아니고 예후 인자는 아니고 하나의 병인에 관계되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비아킴님께서 유방검진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60세 분이시면 매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네. 대개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겠고요. 대개 60세 때까지는 아직 초음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또 질문 조금 위로 올려봐 주시면요. 네. 그 권써니님께서 50대 초반에 유방 초음파 검사를 처음 하셨는데요. 이제 치밀 유방이라는 소견을 혹시 들으셨는지. 이 치밀 유방 혹시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초음파 소견이 아니고요. 네. 저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맘모그램. 네. 의 소견이죠. 아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유방이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네.
치밀 유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치밀 유방 그 자체가 뭐 유방암에 좀 막 더 조장하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어요. 아, 치밀 유방이 유방암과 더 관련이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데 실은 그거는 치밀해서 우리가 이 엑스레이로 진단을 충분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초음파를 같이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생각해야지 저걸 잠깐 병적으로 생각하지는 말고요. 예, 그래서 지금 봐서는 치밀 유방이라는 것은 맘모그램, 유방 촬영의 하나의 소견이고 유방 초음파를 했을 때 뭐 특별한 뭐 나쁜 결절이 없다든가 뭐 이런 게 문제 없으면은 그냥 정기적인 검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보면요. 꺼방님께서는 남성 유방암에 대한 질문 주셨거든요. 정말 좀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남성 유방이 뭐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가 통계상으로는 전체 유방암이 한 10% 정도. 저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유방암 수술을 많이 했다 그래도 네. 지금 저한테 수술 받고 이제 추적 검사 다 끝나신 분들, 뭐 항암 하고 있는 분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저도 지금까지 한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남성 유방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들 보고 뭐 유방암 검진을 받아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되게 남성들은 되게 뭐가 혹이 생기면 빨리 발견되겠죠. 유방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젖꼭지에 뭐가 만져진다 이러면은 한번 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고요. 특히 여성 유방암보다 남성 유방암이 예후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성 유방암은 쉽게 말하면 전이가 일어날 때 블락을 시키는 이런 지방이라 이런 게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없어요. 바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후가 좀 나쁘다 그러는데 글쎄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경험상으로는 저한테 지금 남성 유방암 수술 받은 환자들 중에서 뭐 사망한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모수가 적다 보니까 통계가 좀 정확지 않지 않겠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남성 유방암이라고 뭐 여성 유방암과 뭐 달리 생각할 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히려 남성분들이 더 빨리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가슴 사이즈와 유방암과의 관계도 있냐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네. 과거에도 뭐 그런 질문들 몇 번 받았는데 네. 뭐 가슴이 크면 유방암이 더 많이 네. 걸리고 뭐 가슴이 작으면 유방암이 덜 걸린다 그건 아니고요. 가슴 사이즈가 커도 유방 조직은 적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유방은 큰데 조직이 잘 안 나와요. 아기 놓고 나면 그건 이제 유방 조직이 적은 거죠. 유선 조직이. 네. 그러니까 유선 조직이 많으면 아무래도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적으면 안 생기겠고요. 그런 거 같이 유방 전체 크기는 아니고 유선의 크기, 유선의 양과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가슴 사이즈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 예. 명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방 결절에 대한 질문도 주셨네요. 결절이 또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 많은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결절을 우리가 영어로 노들이라 그러는데 보통 그 유방에 있는 뭐 모든 결절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절이 있는데 그걸 전부 그냥 결절이라 그래요. 노들이라 발견되는 것들은 그 노들 중에서 양성 결절이냐 악성 결절이나 나오겠죠. 네. 보통 양성 결절은 그냥 놔둬도 되게 별 문제가 없는데 악성 결절이 이게 바로 암이죠. 그런 건 제거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초음파를 할 때 결절을 보고 요게 악성일까? 이건 거의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조직 검사 안 하죠. 보통 우리가 C4A 리전이라고 그러는데 카테고리 4A 리전 그것부터 되게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런데 C4A는 암일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암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네. 또 C4A 중에서 놔두면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결절이 있어요.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세 가지 종류가 나오면 이건 꼭 제거를 해야 돼요. 어떤 거냐? 우리가 보통 유두상 종양이라는 거. 네. 요거는 나중에 놔두면 이제 비정형한 유두종, 유두암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엽상 종양. 요것도 양성, 경계성, 악성이 있는데 요것도 안 좋기 때문에 요건 제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비정형관 증식종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암세포 바로 전단계 세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양성이라도 꼭 제거를 해서 암으로 가지 않게 하든가 아니면 암과 같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수술해야 되고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들은 조직 검사를 하면 수술을 하기 위한 검사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혹이 있으면 다 수술을 해봤는데 다 별 볼 없는 수술을 많이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어떤 혹이란 정보를 갖고 수술을 할지 수술을 안 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불필요한 수술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우리 전문가가 봤을 때 이건 조직 검사 안 하고 봐도 됩니다 하는 거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애매는 한데 한번 조직 검사 해봅시다 해갖고 조직 검사 했는데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아닌 경우에는 뭐 그냥 정기적인 주적 검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조직 검사에서 암이 나오면 사이즈에 관계없이 꼭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아까 말씀 주신 세 가지 경우에는 좀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정확하게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양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친정엄마께서 유방암 3기셨는데 이제 완치 판정받은 지 15년 정도 지난 후에 또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여름양님께서는 50세이신데 이제 가족력 때문에 나이도 있어서인지 좀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셔서 아무래도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귀까지 영향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제 딸은 19살인데 몇 살부터 검진 받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글쎄요. 친정엄마가 유방암 3기셨는데 완치 판정 받은 15년 정도 됐다는 것은 되게 우리가 유방암은 완치 판정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저게 아마 제가 봐서는 한 5년 지났으니까 아마 완치되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했으니까 아빠 한 20년 정도 됐겠죠. 네네. 그럼 20년 정도 됐으면은 지금 이 질문한 분이 50세이니까 엄마는 못해도 거의 한 80세는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아마 한 60 정도나 50 정도에 아마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전성 유방암의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예. 15년 지난 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 당연히 대장암은 나이 많이 들수록 점점 늘어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저거 유방암과는 관계없이 생각인 것 같고요. 50세인데 병원에 가면 가정 때문에 나이도 있어서인지 병원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맞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 생각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딸도 그렇게 우려할 건 아니고 17살이면은 뭐 아직은 뭐 유방 검진을 받을 나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은 35부터 받으라 그러는데 환자분은 조금 뭐 친정 엄마가 그러니까 할머니죠. 외할머니가 이제 그 유방암이셨고 그랬으니까 제가 봐서는 한 30 넘어부터는 유방암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가족력으로 보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않으셔서 아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 유전성 유방암이 발표된 바로는 한 6에서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외에 또 가족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성 유방암이 아니라. 그런 거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유전성 유방암은 유전자가 발견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 근데 가족성 유방암은 분명히 뭐가 있을 거는 같은데 유전자가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족성 유방암이 유전성 유방암으로 옮겨갈 수도 많겠죠.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아마 외국에서는 지금 한 15%까지 보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아직은 뭐 이렇게 유전성 유방암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항상 이 암과 관련된 방송을 하다 보면 유전력, 가족력 이 부분을 사실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방암은 그렇게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고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여름양님께서 감사합니다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가운데 이제 유방암은 완치의 개념이 좀 없다. 이게 치료율은 좋지만 재발이 많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되게 10년 넘으면
저는 되게 뭐 다른 병원 5년만 넘으면 뭐 오지 마세요 뭐 그런다는데 저는 이제 유방암의 그런 성질을 알기 때문에 되게 10년까지는 되게 봅니다. 아주 먼 사람들 빼고는 10년이 넘으면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이제는 이제 뭐 그 부근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얼마 전에 수술한 지 13년 되신 분인데 네.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MR을 찍었나 봐요. 스파인 MR, 척추 MR을 찍었더니 척추 속에 뭐가 보인다. 당신 유방암 수술 받지 않았냐? 그때 받았다. 그럼 빨리 유방암 수술 받은 데 가봐라. 그래서 왔더니 뼈에 전이가 된 거예요. 13년이 지났는데 뼈로 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유방암 수술하고 자 완치됐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근데 간혹 하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또 환자의 그런 인기의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실은 정말로 유방암을 제대로 알고 유방암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유방암이 완치된 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간혹 많지는 않아요. 거의 완치는 되는데 간혹 아까 제가 예를 든 것 같이 한 1 내지 한 2% 정도에서는 10년이 넘어서도 이렇게 전이가 돼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수술 성적은, 그러니까 치료 성적은 참 좋지만 네. 이게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재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면 이런 거 참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한번 진단을 받으셨던 분, 이렇게 수술을 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어떤 걸 내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글쎄 아무래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무리하게 네. 몸을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나는 이제 뭐 수술을 받고 했는데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무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뭐 스트레스 받고 식사 제때 못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분들이 안 되게끔 몸의 관리를 잘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면역력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요하다. 우리가 네. 건강한 사람들도 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근데 암이 잘 안 걸리죠. 네. 그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발동이 돼서 그런 암세포를 직접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암세포를 죽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뭐 과로하고 피로하고 몸이 뭐 안 좋고 상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분들일 경우에는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의 활성도라든가 이런 개수가 줄어들므로 해갖고 아무래도 그런 암에 걸릴 찬스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특히 암이 걸렸던 분들은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알맞은 운동, 또 알맞은 식사, 또 병원에서 꼭 먹으라는 약, 이제 예방을 하는 약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필요하면 정말 뭐 건강 그런 기능식품이 아닌 뭐 우리 뭐 멀티 비타민 뭐 이런 것들 꼭 챙겨서 몸은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똑같이 생각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암이 걸렸었기 때문에 한번. 네네. 그 다음에 안 걸리게 하려면 재발을 방지하고 또 다른 암이, 그 암이 걸리면 또 다른 암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좀 챙겨서 먹고. 그러니까 먹은 건 챙겼다 먹으라니까 또 사람들 전부 다 보면 무슨 건강 기능식품만 찾아서 2만 cc 먹는데, 그거는 뭐 잘못하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우리 보통 많은 거 있잖아요. 뭐 과일도 색깔별로 골고루 먹고, 또 견과류도 잘 먹고, 뭐 필요하면 우리 뭐 여러 가지 먹는 뭐 버섯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 버섯 먹으라면 꼭 양용 버섯만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 보통 많이 먹는 뭐 송이, 양송이, 뭐 네, 느타리, 뭐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것들. 네. 예, 그런 거 먹고 특히 요새 와서 이제 많이 발표되는 것이 비타민 D. 비타민 D. 예, 비타민 D가 이제 뭐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뼈의 건강에만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요새 와서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은 면역 기능에 굉장히 관여를 해요. 그래서 그
비타민 D가 암 환자에서는 3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혈액 중 수치가 그렇죠. 30 그래서 이상은 유지하는 게 좋다. 제 환자들은 대개 이제 비타민 D가 낮으면 30 넘으면 줄 필요가 없고요. 네. 30 이하가 되면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또 빼고. 네네. 왜냐? 비타민 D에 이게 또 혈중 농도가 너무 높으면 또 안 좋아요. 너무 높으면은 또 신장을 또 손상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상을 넘지 않게끔 또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보면 어떨 때 보면 막 150 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높냐 그러면 비타민 D 주사를 맞았다고. 주사는 조금 더 확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되게 비타민 D는 이런 데 쓰는 주사는 아니고요. 네. 이게 뭐 이게 구루병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거가 있을 때 쓰는 약이지 그 주사를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타민 D는 우리 그 암 환자들은 다 보험이 되거든요. 30 미만이면. 근데 이제 그런 주사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주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보면 한 20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치가 확 올라가요. 예, 그러면은 콩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주사보다는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주사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효과가 확 좋다는 생각이 예, 좀 주사를 놓으면 뭔가 기분도 좋아지고 네네. 뭐 영양제 하나 받으면 뭐 힘이 막 나는 것 같고 네네. 그러는데 실은 뭐 우리 영양제 받아봤자 달걀 하나 먹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기능이 충분하고 뭐 충분한 사람들은 되게 먹는 거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주사보다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인데 네. 우리가 부족하다면 수치가 낮다면 매일매일 챙겨 먹는 그렇죠.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은 방법이다. 햇빛을 많이 쬐는 거죠. 네, 굉희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 문제는 네. 요새 알다시피 뭐 미세먼지에 초미세먼지에 뭐 매연에 뭐 이런 상황에서 햇빛이 제대로 도착도 못하고 또 비타민 D를 만드는 파장에 그런 햇빛이 와야 되는데 다 산란되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몸을 노출하는 옷 의상을 안 입고 있죠. 약간 사회 문화적인 특성도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이런 걸 다 하기 네. 때문에 비타민 D가 만들어 줄 만한 그런 상황이 잘 안 되고 특히 네. 우리나라는 겨울에 어떻죠? 햇빛이 많이 적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 조사를 해보면은 비타민 D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뭐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이제 아마 연구를 했더니 관련이 있다고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비타민 D가 또 우리 뭐 햇빛을 쬐면 좋겠는데 안 되면은 먹는 것도 많아요. 네. 우리 계란에 달걀에 노른자 예, 많으니까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뭐 삶아 먹어도 좋고 뭐 후라이해서 먹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버섯 그 다음에 우리 고등어 같은 생선 비싼 거 아니에요? 등푸른 생선. 네.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먹는 우리 액상 요구르트 요구르트. 예. 네. 이런 데도 비타민 D가 많거든요. 예, 그런 건 이제 아마 액상 요구르트는 비타민들 좀 넣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 해서 드시면 돼요. 꼭 약 안 먹어도 됩니다. 암 환자 아닌 분들은. 근데 왜냐면 암 환자 아닌 분들은 20 정도만 유지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조금 더 높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약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비타민 D 수치는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네. 같은 게 저도 그냥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재보니까 8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맞죠. 네, 이게 정말 생각보다 낮으실 수 있으니까 특히 암 환자 분들이라면 이 수치는 꼭 확인을 네. 해 보시는 게 그래서 비타민 좋겠습니다. D도 아까 저기 지금 나와 있네요. 고함량 제품이 유해하다는데 지금 먹는 것이 5,000 IU인데 복용 중은 아닙니다. 드셔야 됩니다. 예, 드셔도 되고 그 대신에 꼭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수치 비타민 좀 D에 확인하는 대한. 게 그래서 저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또 낮은 분도 있고 저렇게 너무 많이 먹는 분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용 여부를 중단할지 더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비타민 D 꼭 챙겨 먹어야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암 환자는 정말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 가운데 또 핵심이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인데 먹는 걸로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부족하다면 이제 영양소 네, 통해서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도 주셨고요.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 이것도 궁금해요, 교수님. 확실히 좀 진료 보시면서 면역력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예후가 좋다는 걸 좀 몸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 좀 어떠실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을 보는 교수님께서는 더 피부 치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되게 우리가 면역력을 보는 게 바로메터가 뭐냐면 네.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 피를 검사를 했는데 뭐 우리 뭐 TG라고 중성지방 수치가 막 높고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 높고 혈당 높고 뭐 간 수치 안 좋고 이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이런 환자들을 딱 보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뭐 음식도 운동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몸 관리를 잘했는지 네. 그게 바로메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더 하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음식도 좀 조절하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짜게 먹지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다 하죠. 그래도 거기에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괜찮고 에이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중요하냐 뭐 네. 나 지금 유방약 먹는데 뭐 어떠냐 뭐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몸을 최선으로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예방 효과가 많거든요.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러고 재발이 되면 또 새로운 약제를 써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분들은 역시 안 좋아요. 뭐 혈압도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뭐 그러다 당뇨 안 하다 보면 콩팥도 나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 암이 재발이 잘 되죠. 전이도 잘 되고 그럼 또 치료도 다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제 암이 한번 걸리면 자기가 이제 제 인생을 새로 산다는 생각으로 갖고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습관 관리, 면역력 관리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정말 많은 환자 보시는 교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말씀 주시니까 병원에서 받는 진료와 치료 이외 플러스 알파가 참 중요하다라고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필로세님께서요, 비타민 D는 꼭 먹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시작은 주사로 맞고 나중에 먹는 약으로 먹어야 되는 건가 이런 질문 주시는데요.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글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비타민 D를 먹으면 뭐 위장장애가 심하든가 뭐 아니면은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렇겠지만 그런 환자는 거의 없거든요. 칼슘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만 비타민 D는 그렇게 우리가 그 위장장애가 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사는 맞지 말고요. 비타민 D를 꼭 먹는 걸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예. 먹는 걸로. 그리고 위에 질문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요. 채팅창 질문 조금만 올려주시면, 네, 조금만 올려주시면요. 네, 아웅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광명중앙대병원에서 진료 보고 계신가 봐요. 이제 진단을 좀 받으셔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 비타민 같은 거는 주치의사님께 상의를 드리면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조금 먼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좀 필요할까요, 교수님? 글쎄요, 일단 보니까 제 환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제가 되게 보면 갑자기 요파암 진단 받았으면 비타민 저희 항상 전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해서 낮으면은 이제 저희가 먹는 약을 주고 뭐 정상이면 안 주고 그러는데 예. 글쎄 주사는 맞지 말고 한번 비타민 D 검사를 한번 해달라 그러시죠. 뭐 해갖고 왜냐하면 암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D가 1년에 한 번씩 검사가 보험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30 미만이다. 그러면 뭐 비타민 D 고용량 약을 먹고 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먹어도 되고요. 아까 얼핏 보니까 뭐 매일 햇빛을 쬐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그 비타민 D를 만드는 그런 수용기는 대부분 등 쪽에 있어요.
등이요? 등. 등 꼭꼭 싸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 외국 분들 보면 뒤를 이렇게 파고 다니는 사람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뭐 햇빛에 거기도 또 얼굴을 어떻게 하고 다니죠? 온갖 선블록은 다 바르고 다니니까 거의 뭐 비타민 D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특히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비타민 D 수용기도 수가 적어져요. 아, 그 수용기 네. 자체 수가 줄어드나요? 네. 그래서 북미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음식에 비타민 D를 넣어서 파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버터라든가 이런 데 비타민 D를 넣어요. 그래서 먹는 분들가 많은데 우리나라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 생각에는 그 비타민 점점 나가면서 노인 인구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비타민 D를 뭐 우유나 치즈나 뭐 이런 데 넣어서 파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비타민 D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조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유방암의 예방과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이 되는 음식, 좀 피해야 하는 음식 이런 걸 조금 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네. 잠깐 설명 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요. 피해야 할 음식, 네. 동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예, 네. 우리 보통 뭐 맛있잖아요. 동물성 지방이요. 뭐 삼겹살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좀 지방이 많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 그 등급이 좋은 뭐 2+,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한우. 뭐 우리 그 마블링이라고 그러죠. 뭐 이런 게 많고 근데 그런 거는 가능하면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섭취하는 절대 칼로리가 중요해요. 적게 먹더라도 너무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뭐 조금 먹어도 괜찮겠지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이런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은 조금 먹더라도 그것도 굉장한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말겠고요. 그냥 고칼로리 되면 남으면 다 뭐가 되죠? 살이 되잖아요. 지방이 되니까 우리가 유방하면 지방이 적이거든요. 특히 폐경된 후에는 더더구나 그러기 네네네. 때문에 그 다음에 규칙적이면서 과량의 음주 하면 안 되겠죠. 쉽게 말하면 술을 이따 음식 먹는 거는 더 좋은데 일단은 규칙적으로 매일 아니면 이틀마다 이건 좋지 않고 또 역시 음주 과량하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미국 암학회에서 나온 거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이 술이 그 한 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한 잔도 허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술이 발암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량의 우리가 술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이것 또한 바뀌고 있다. 암 환자에서는. 암 환자에서는. 네,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술은 먹지 말고 다른 걸로 좀 대체하시면 되겠고 특히 여성 호르몬 제제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폐경이 가까워지거나 폐경이 되면 여성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폐경 증후군 때문에 고생을 하죠. 네. 근데 고생을 했을 때 여성 호르몬을 조금 먹어서 단기간 먹는 건 이해를 하는데 폐경이 됐다고 산부인과에서 무조건 여성 호르몬을 주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적응이 되거든요. 폐경이 되면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몸이 적응이 돼서 또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는데 그런 폐경 증후군 생기기 전에도 막 주고 또 여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 여성 호르몬 이외에 다른 걸로 대체해서 하는 게 가장 대체 요법이 좋은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좋은 음식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일, 그 다음에 채소. 네. 역시 뭐가 많죠? 섬유질이 많잖아요. 섬유질이 많고 또 과일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가 생기지 못하게끔 암세포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유전자 변이거든요. 변이가 생기지 못하게 손상받지 못하게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고요. 콩 단백질 어느 순간 보니까 뭐 우리나라 환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콩을 먹으면 유방암이 재발된다며요. 그런 지금 또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 정도 재발이 되려면은 콩을 한 푸대씩 먹어야 돼요. 아주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콩
농축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주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진 그런 걸 먹지 말라는 거지. 우리 같이 뭐 콩밥, 뭐 콩나물, 뭐 콩가루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 먹는 거는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아주 없으니까 괜찮다. 하고 아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역시 과일 채소죠. 예, 그걸 하시면 되고 뭐 우리 많이 먹는 시래기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겠죠. 근데 점점 갈수록 유방암이 느는 이유가 지금 20대, 30대, 40대들 보면 섬유질을 안 먹어요. 나물. 왜냐? 아시겠지만 나물 만들기 힘들죠. 요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네. 데치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런데 실은 저런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 굉장히 몸에 좋거든요. 고기랑 같이 먹으면 뭐 고기 흡수도 줄게 해주고 여러 가지 고기의 나쁜 성분도 없애주고 흡수가 안 되게끔 해주고 하기 좋다고 그러는데 다들 이제 요새는 이제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다 보면 김치도 안 먹고 뭐 밥에 햄에 이렇게만 먹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정말 큰일이에요. 예. 저지방 식품은 뭐 알다시피 역시 그렇게 되겠고요. 뭐 녹차나 카레, 뭐 우리 카레는 커큐민이라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항산화 작용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항암 환자들한테도 같이 복용했을 경우에는 시너지 이펙트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것도 괜찮고 또 요새 와서 특히 환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우유 먹어도 됩니까? 아. 왜냐? 요새 와서 이제 우유가 이제 뭐 유전자 변이, 뭐 네네. 소,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때문에 뭐 우유를 더 좋은 우유라는 게 굉장히 좋은 영양식품인데 우유를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잔 정도는 먹어도 되고 우리가 또 우유를 뭐 안 먹는다 그래도 뭐 빵으로 먹든 뭘 먹든 뭐 우유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유를 드셔도 됩니다. 네. 확실히 그 아까 유방암은 그 서구화된 식단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 잠깐 언급 주셨는데요.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식단도 미리미리 챙겨보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많이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하는 음식, 요걸 좀 정리를 해서 주셨습니다. 네. 뭐 저는 유방암 환자는 아니지만 제가 아침에 먹는 식단을 잠깐 소개시키면은 네네네네. 저는 아침에 이제 계란 후라이, 아침에요? 예, 네. 그 다음에 견과류, 이렇게 뭐 아몬드, 호두, 잣, 그 다음에 뭐 우리 브라질 너트 이런 걸 조금씩 한 개씩 몇 개씩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이제 제철 과일이죠. 네. 이제 뭐 사과 뭐 한 6분의 1쪽, 뭐 배 조금 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렇게 먹고 오면은 상당히 든든해요. 그럼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교수님? 아침에는 밥 안 먹습니다. 아. 탄수화물은 안 먹고 그 정도만 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솔직히 뭐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먹을 때야 어차피 없으니까 그냥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예. 그 대신 저녁에 와서 또 이제 밥을 먹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가능하면 하는 게 좋겠고 특히 네. 아침을 안 먹는 경우가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우리 이런 면역 기능에서 그래서 아침을 꼭 먹는 뭐 아침을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고 먹는 습관을 기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꼭 밥이 아니더라도 특히 우리가 네네. 뭘 안 먹으면은 위에나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그런 뭐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유산균이라든가 균들이 있잖아요. 이런 균들이 이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침을 꼭 챙겨 먹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오, 네. 아침 꼭 챙겨 먹는 습관, 그리고 밥이 아니더라도 좀 건강에 좋은 것들 조금씩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특히 견과류가 이제 항산화 작용도 하고 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그 폐경 증후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걸 꼭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많이 흘러가서요. 질문 받아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받아볼게요. 이혜니님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갑상선암과 유방암 1cm가 안 되면 결절이 생겨도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많던데 혹시 교수님의 기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유방암은 1cm가 안 되면 추적 관찰하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유방암은 일단 암으로 진단이 되면 아무리 작아도 수술을 해야 되고요. 이제 아까 얘기한 갑상선암
이제 과거에는 무조건 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좀 지켜봐도 괜찮은 거라고 해서 나온 게 일본하고 미국의 NIH 몇 군데서 이제 했는데 거기는 보면 1cm가 미만이면 되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 네. 우리 기도라든가 그다음에 식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동정맥 그다음에 이런 부분 가까이 남아가지 우리 그거 하고 또 우리 그 뭐지 목소리 내는 네. 신경 요 부근에 있을 경우에는 꼭 수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개 0.5cm 미만인 경우에는 대개는 좀 지켜보자 그럽니다. 위치만 좋으면 네. 0.5cm가 넘어가면 대개 수술을 환자 보고 결정하라 그럽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크기는 안 클 수 있겠지만 전이도 항상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저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추적 관측이 너무 길어지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70대신 분이 뭐 여기 갑상선 암이 있는데 나 별로 수술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러면 그럼 조금 지켜봅시다 하겠지만 뭐 20대 30대 되신 분들이 지켜본다는 것은 되게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되게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은 대개는 한 10년 이렇게 관찰하다가 대개는 수술을 해요. 커져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1cm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하고 갑상선 유방암은 아니고요. 네. 유방암은 cm 관계없이 수술을 하셔야 되고 갑상선암은 한 0.5cm 미만인 경우에는 위치만 좋으면 좀 봐도 되고요. 0.5cm가 넘어가면서 위치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봐서 수술을 저는 권유를 합니다. 네. 기준에 대한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늙음암님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지난달에 관내 유두종 만모통 시술을 했는데 좀 단단한 몽우리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암으로 나와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수술하면 이 몽우리가 제거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그 관내 유두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제거해야 될 것인데 네. 저는 이제 관내 유두종 만모톰 시술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내 유두종이라는 게 이게 깨지거든요. 이게 만모톰이라는 게 뭐냐면 대패 아시죠? 네. 대패 같이 혹을 이렇게 쩍쩍 썰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런 것들은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두종일 경우에 비정형한 유두종에서 이제 유두암으로 변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 저거는 아마 만모톰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계란만에 달달 몽우리가 있는 거에 단단하다는 게 아마 내가 출혈이 돼서 그런 것 같고요. 검사 결과 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고요. 수술할 때 몽우리가 제거될 수 있는지 대부분 지금 흡수가 되겠죠. 출혈이 되니까 그건 뭐 제거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관내 유두종이 의심스럽다는 경우에는 만모톰은 잘 안 하고요. 그냥 네. 수술로 해서 암이 나와도 재수술 안 하게끔 1단계에서 다 끝나게끔 저는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유두종이 아닌, 섬유선종이라든가 관선종, 이런 것들 만모톰 해도 되겠죠. 예. 근데 사람마다 이제 대부분 이제 개업가에서는 이제 만모톰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별 문제 없으면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모톰으로 100% 제거가 잘 안 되거든요. 한 90% 정도 제거가 되니까 진단 목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데 저런 때까지 꼭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술을 다시 해야 되겠죠. 네. 네, 어쨌든 수술하고 몽우리는 제거될 수 네, 있다. 예. 답변 주셨습니다. 또 질문 위로 올려서 한번 좀 받아보겠습니다. 엄민경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며느리가 갑상선 1기 수술 받았는데 유방 초음파 꼭 하라고 알려줘야겠어요. 교수님 감사하다고 네. 이런 댓글도 주셨고 또 소리님께서 군집성 미세석회 요거는 어디에 생기는 걸까요? 혹과 이건 어떻게 유방이죠. 되는 건지. 유방에 생기는 건데 이제 군집성 미세석회가 좋지 않은 거예요. 미만성 미세석회는 괜찮은데 네. 미만성 미세석회라는 것은 미세석회가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군집성은 이렇게 몰려 있는 거 안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를 해봐야죠. 예. 그래서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나오면 수술을 해야 되고 만일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면 되겠죠. 예. 이거는 좀 조직 검사 좀 해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웅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 여포암에서 이제 사이즈랑 최소 침습 피막 침범과 혈관 침범 중 어떤 걸 더 큰 위험 인자로 보는 걸까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최소 침습이고 혈관 침범은 없지만 6cm라서 고위험이라고 해서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일단은 뭐 사이즈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기 최소 침습 피막 침범이 왜냐하면 우리가 피막 침범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포암과 여포선종으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가 문제되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혈관 침범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우리 여포암은 이제 임파선을 전이보다도 저거는 이제 피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을 타고. 예후가 좀 안 좋은. 그렇죠. 여포암은 네. 우리가 보통 흔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두암보다는 좋지가 않죠. 그렇지만 뭐 작을 때 발견되는 경우는 별 문제 없는 저건 뭐 굉장히 큰가 보죠. 6cm라고 6cm라 되면 이제 고위험이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저런 경우는 많진 않아요. 대부분 뭐 여포암도 되게 보면 한 2, 3cm 정도에서 되게 다 잡아내니까요. 예. 네. 그리고 세포 검사에서 여포암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단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의사분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서 여포암이 아니고 뭐 여포 선종일 가능성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단순 증식종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 저희가 초음파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를 봐서 수술을 했을 때 여포암이 나온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여포암도 갑상선암 일종이죠. 아주 나쁜 예후는 아닙니다. 예, 네. 다 전체적으로 좋고 조금 나쁜 게 이제 수지상암, 갑상선암 중에서 또 그것도 조금 나쁘다 그러는 거 있고 더 나쁜 건 이제 역시 분화도가 나쁜 미분암 이런 거는 뭐 금방 나빠집니다. 6개월 내에 사망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갑상선암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어떤 암인지 전문가가 꼭 상의를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뭐 수술을 할지 지켜볼지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웅님 답변 주셨고요.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심안신님께서 10년 전에 갑상선암을 좀 진단을 받으셨고 그 전후로 다낭성 난소 절제술? 그러니까 난소에 네. 물혹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네, 2번을 받았습니다. 네, 유방석회에 있어서 1년에 정기 검진을 보고 있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별 연관은 없는 것 같고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이고 다낭성 난소 절제술은 아마 난소에 물혹이 있으니까 아마 뭐 제거를 했는데 아마 암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유방석회가 있어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보고 있는 거로 봐서는 양성 유방석회인 것 같아요. 악성은 아니고 네. 그래서 아마 1년에 한 번씩 그냥 지켜만 보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타인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유방의 양성 종양이 개수가 좀 굉장히 많으신데요. 50개 있습니다. 가장 큰 건 2cm 정도 되어서 1년에 2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좀 개수가 많은 게 불안해서 매년 검사만 받아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환자들 저도 몇몇 보는데요.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근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수가 다른 혹은 없을 때 하나가 암인 경우가 안 좋죠. 예,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대개 2cm 정도에서 뭐 1년에 2번 정도 검사를 하고 제가 봐서는 뭐 1년에 2번 정도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검사 받아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종합병원이라면 대학병원인 것 같은데 2년을 살다 보면 동네 병원 전원되는데 뭐 별거 아니니까 매년 검사만 받아도 될까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사만 받아도 될 것 같고요. 예. 뭐 대개 봐서는 저렇게 양성 종양이 갑자기 압성으로 변하다는 경우는 많이 적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수가 많아서 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면 얼마 전에도 저희가 한 40개 정도 되는가요? 젊으신 분인데 한 네네네. 30대 한 후반 정도 되신 분인데.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제 저한테 온 이유가 이제 세컨 오피니언을 받으러 온 거죠. 이제
개원 이제 쪽에 갔으니까 자꾸 맘모톰 하자고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40개 된 거 어떻게 또 맘모톰 어떻게 다 합니까?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걱정하지 말고 네. 그쪽에 가서 1년 정도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그랬더니까 또 거기 가면 또 맘모톰하자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이제 알선을 해드렸는데 네, 뭐 글쎄 제가 뭐 여기서 그런 맘모톰에 대해서 코멘트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하여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그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그냥 1년에 한 번씩 검사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진만 잘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몇 개만 좀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조금 내려주시면요. 네, 엔젤님께서 언니가 유방암이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좀 되지만 지금 리비알, 폐경 후 갱년기 증상 심해서 호르몬제 복용하고 계신데 유방외과에서 1년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기는 한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어떤 좀 조언 주실까요? 글쎄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폐경 후 갱년기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약을 좀 복용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리비알이라는 것은 이런 데 만들어낸 약은 아니고 유방암에 만들어낸 약이에요. 원래는요. 네. 그래서 저걸로 이제 유방암에 좀 어떻게 해볼까 해서 또 뭐 스타 트라이얼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비알이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 약으로 돌아버려서 지금 저렇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심하면 어떡할 수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1년마다 정기 검진 잘 받고요. 네, 네. 만일 혹시 뭐 조금 애매한 그런 결절이 있으면 네. 꼭 조직 검사를 받아보고 그리고 조직 검사상에서 뭐 암이 나오면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일단은 좀 검진 잘 네. 받아보시기를 아주 좀 잘 말씀 주셨습니다. 또 질문 몇 개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성현님께서는요, 혹시 유방암이 자가면역 질환과는 관계가 없는지 이런 질문 주셨네요. 네. 자, 우리 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쉽게 말하면 자기 면역 세포를 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해갖고 우리나라 군인을 막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면역력이 너무 세진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인데 일단은 유방암과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 참 치료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치료 열심히 하시면서 유방암은 그냥 정기적인 검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맨 밑으로 질문 잠깐 내려주시면요. 쿠키님께서 갑상선 1기 수술하셔가지고 유방에 혹이 있는 게 조금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 혹이라는데 요거 좀 암이 될 수도 있을지 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 단순 혹이라는 것은 뭐 지금 봐서는 양성 혹이라는 뜻이겠고요. 그게 물혹인지 뭐 고형 혹인지는 이것만 갖고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지켜보자 그랬겠죠. 조직 검사도 안 하고 그런 걸로 봐서는 암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유, 네. 네, 그래서 뭐 대개 우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혹시 이 혹이 암으로 될까봐 뭐 검사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혹시 새로 생기는 암을 빨리 잡아내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제가 또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예. 환자들은 대부분 저 단순 혹이라는 게 추후에 또 암으로 변하는 게 안 때문에 1년 후에 보는 거라고 보는데 뭐 그것도 뭐 한 1, 2%는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새로운 혹이 생길까봐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지 저 단순 혹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 우리가 단순 혹이 아니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거는 임상적으로는 암이 나와야 되는데 암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쇼텀하게 뭐 3개월이라든가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초음파를 해서 변화를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거 빼고 뭐 단순 혹이라 그러면은 저 생각은 별로 그렇게 암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막 크게 걱정을 하시는 예. 경우는 아니라고 예. 말씀 주셨습니다. 안지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맘모톰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어떨 때 맘모톰만으로 해결되는지요? 맘모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런 질문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맘모톰이라는 게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옛날에 지금 사람도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대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무를 쫙쫙 빼면 위로 하나씩 올라오죠. 이렇게 네. 떨어져 잘라진 것들이 그 마찬가지로 이제 혹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다 석션에다 올려놓고 이걸 이제 잡아 당겨. 그러고 나서 이걸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는 건데 이제 저게 이제 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용으로 이제 사용 허가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작은 거는 들어가서 이렇게 뛰다 보면 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절제 생검이 되는 거죠. 제거도 하고 조직 검사도 결과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맘모톰으로 해결되겠죠. 근데 대개 맘모톰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은 세포를 얻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군집성 미세 적개 침착 네. 이런 거는 좀 많이 띄어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맘모톰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새 말하는 스테레오탁틱이라고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맘모톰으로 해결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수술이 암이 나왔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암을 알기 위한 조직 검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혹들 1cm 정도 되는 이런 혹들은 되게 맘모톰으로 조직 검사하다 보면 다 없어지니까 절제가 되면서 조직 검사도 되는 거죠. 네. 맘모톰이 그런 대패로 비유를 해주셔서 아주 쉽게 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웅님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 주시기는 했는데요. 6cm라고 진단을 받으신 것 같고 이제 절제 후 동의 치료 말씀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요거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포암이 나왔는데 사이즈가 크다. 아마 저건 처음에 여포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포암이라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전절제를 했겠죠. 6cm로 되니까. 근데 이제 아마 우연히 이렇게 나온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컴플리트 사이로덱토미를 해갖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절제를 다 하신다고 이제 한 것 같고, 대개는 이제 우리가 유두상 암에는 이 동의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렇지만 이 여포암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전절제를 하고 나서 동의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말씀 들으신 그래요. 대로 치료 잘 받으시면 네.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질문을 다 못 받긴 했는데요.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금방 가죠, 교수님. 네,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유방암 환우분들, 갑상선 암 진단받으신 분들 수술도 많이 하시고 외래 진료도 많이 보고 계신데요. 유방암, 갑상선암 진단 받으신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유방암이라는 것이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난치의 병이지. 그렇다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치료에 매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을 키우는 여러 가지 그런 몸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 하면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은 꼭 완치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제가 가르쳐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활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자꾸만 우울증 걸리고 뭐 밥 식사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황폐화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사람이라는 게 유한이죠. 인생이라는 게 생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편히 갖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이라든가 건강 생활,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다 보면은 병에 대해서 잠깐만 좀 잊어버리겠죠. 참 병을 너무 이렇게 나는 환자야, 유방암 환자야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자기 이제 최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려면은 다른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 하라 그럽니다. 네. 뭐 휴직하고 뭐 안 하고 이런 것보다도 다만 일상생활 하는 그렇죠. 다만 무리하지 말라. 뭐 공명심이라든가 내가 뭐 돈을 더 벌려고 뭐 이런다 해서 무리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갑상선암 자체는 그렇게 아주 무서운 암은 아니기 때문에 약 잘 챙겨 드시면서 정기적인 검진 받고 뭐 재발했더라도 대부분 갑상선암은 구역 재발이니까 다시 수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임파선 절제술을 다시 한다든가 뭐 그 정도만 하면 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유방암 환자들을 어디서 잘못 5년 딱 지나면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환자는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치가 뭐 5년 넘어가면 올라가고 완치율이 10년 넘어가면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항상 10년 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은 꼭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정리까지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유익한 말씀, 새로 듣는 내용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 그리고 사실 치료를 잘 받는 것도 너무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환자분들 스스로 관리하고 일상생활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런 내용도 좀 인상 깊었고요. 비타민 D에 대한 내용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 좀 들려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질문도 많이 주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찾아뵈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